오늘은 비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그래요. 일단 요거 먼저 볼까? 이화여자대학교 2019학년도 기출문제 인문2에서 나왔던 1번 문제. 참고로 이화여대는 비교를 무지하게 많이 좋아하는 학교라서 한 번 문제를 낼 때 뭐 인문1이든 인문2든 실제로 한 3문제 정도 풀게 될 텐데, 인문 논술 문제를 실제 비교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혹은 4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문제 중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이 다 비교라는 얘기야. 비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인데요. 여기도 이제 이번에 비교가 나왔어요. 봐봐. 재심은 다와라에 나타난 디지털 시대의 개인 기록에 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게 비교인지 어떻게 알아? 일단 뭘 보고 비교인 줄 알죠? 이거지 뭐. 차이를 설명하세요. 즉 차이점을 얘기를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설명해라 혹은 비교하시오 혹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혹은 분석하세요.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뭔가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우리한테 분석하라고 요구하면은 그건 이제 비교 문제라고 보면 돼요. 비교 문제. 물론 이제 그런 게 있다. 어떤 경우는 비교하시오라고 돼 있고 어떤 경우는 대조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서술 표현으로 이 비교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단 말이야. 근데 원래 논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점 하나만 찍혀 있어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비교를 지칭하는 서술 방식이 워낙에 다양한데 여기서의 다양성은 우리가 무시해도 돼요. 즉 다른 논제에서 뭐뭐를 하고 쉼표가 있거나 뭐뭐를 하고 근데 쉼표가 없어. 이러면 이 쉼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원래 그렇게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근데 비교를 나타내는 즉 차이나 공통점을 분석하라고 이런 식으로 주든 이런 식으로 주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된다는 소리 알겠죠? 디테일에 막 고민하지 마요. 그럼 요 정도 맥락이면은 비교 유형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고, 그럼 비교 유형이면은 뭘 하면 되느냐?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 돼요. 사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설명인데,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면은 사실상 여러분한테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공통점, 차이점 독해하면은 뭐 나름대로 생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공통점은 어떤 걸 잡아야 되고, 차이점 그럼 뭐 어떤 종류를 잡고 몇 개를 잡고, 그걸 어떻게 서술하고 이게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쌤이 표준 전개라고 해서 그런 걸 알려주죠. 봐봐. 일단 공통점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화제 혹은 테마라고 부르는 종류가 있어. 즉 재심은 가와라는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의 개인 기록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겠죠. 그지?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논의를 한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우리 비교의 글에서도 조금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화제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교집합이라고 해서 좀 구체적인 공통점이 있으면은 그것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거는 화제에 나타난 어떤 속성이 공통된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둘 다 요 얘기를 하겠지. 근데 다와라 둘 다 요 개인 기록에 관해서 이런 지점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동의를 하고 있어. 의견이 같아. 그럼 그거를 적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뭐 개인 기록이 소중하다. 아니 개인 기록이 되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 라든지 이런 식의 논의가 둘 다 나온다. 그럼 여기다 써주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공통점은 2가지 정도를 잡으면 되고요. 차이점도 우리가 2가지 정도 쟁점을 잡아서 서술을 해주면 되는데요. 2가지 쟁점은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은 여기 밑에 다와라가 여기는 파란색이라고 하고 예를 드는 거야. 여기는 빨강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색깔이지.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상반되는 혹은 이질적인 구체적인 속성들이 대비가 될 때 얘네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을 뽑아서 여기다 정리를 해주면 돼. 요게 쟁점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2개 정도 잡아가지고 서술을 해주면 되는 거야. 실제로 여기 뭐 써볼게. 여기 색깔이고요. 여기는 이제 파란색, 여기는 빨강색. 여기 뭐 크기라고 해볼까? 여기 작다, 여기 크다. 이런 식으로 2개 정도 잡아서 요거 4칸을 대비적으로 잘 서술을 해주면 되겠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인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교의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은 양자 비교가 많아요. 그럴 땐 이렇게 8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을 채워가지고 글을 쓰면 될 텐데, 요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준비한 모형이고요. 그 다음 얘를 어떻게 서술하냐 하면은 여기를 우리가 일문단으로 쓰면 돼요. 즉 이게 비교 개괄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일문단은 채점자가 제일 먼저 내 글을 볼 때 인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전체 테마가 뭐고 뭐를 동의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차이점 들어갈 때 이 둘이 이거랑 이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파악을 했고 앞으로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좀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서론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실제로 뭐 서론으로 따로 딱 쓴다기보다는 서론 격이다 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는 서론 역할을 할 거야. 그런 다음에 2번째 문단에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색깔은 뭐다? 파란색이다 라고 핵심적으로 딱 써주고 플러스 이제 알파로 상수를 조금씩 써주는 거야. 어떻게 파란색인지, 뭐 얼마나 파란색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또 여기로 넘어가서 다에 나타난 다의 크기는 작다. 요게 또 이제 여기에 대한 B에 대한 핵이야. 플러스 알파로 또 상수를 한번 조금 더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4문장을 쓰는 걸 기본으로 해서 또 2번째 문단. 그리고 이제 3번째 문단. 또 여기는 이제 얘랑 좀 대비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반면이라고 적어주는 게 좋아. 반면 라에 나타난 색깔은 빨강색이다. 요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겠죠. 핵심 플러스 알파로 상술. 근데 여기 나타난 크기는 크다 하면서 크다는 것에 대한 상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4문장, 4문장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4문장 해서 총 12문장 정도 나오죠. 그지? 그래서 이 12문장을 평균적으로 50자 정도 할애를 해주면은 600자 정도 나오고, 그래서 500자 내지 600자 정도의 분량으로 비교 문제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표준전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만약에 학교가 양자 비교를 냈는데 2개 제시문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글자 수가 500자, 600자 사이가 아니고 뭐 300자, 400자 사이다. 이러면 조금 줄어들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다 못 쓰겠죠. 그치? 그럼 뭐를 빼면 되냐면은 얘네들 빼면 되는 거야. 상술만 빼면 돼요. 그러면은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줄어드니까 200자나 줄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500자에서 200자 줄여 300자 정도. 이렇게 맞춰 또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돼. 만약에 이제 여기 좀 더 늘어난다. 700자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늘리면 되겠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라고 요구할 때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요구하든지 이런 식의 구성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면은 흔히 말해서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곤란한 일은 전혀 없을 거야.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내용이 풍성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양자 비교를 시킬 때 대학교에서 미리 설계를 해뒀거나 채점 기준에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기대하는 분석의 어떤 내용의 좀 풍성함이 있겠지. 풍성함의 정도가. 근데 그게 보통 쟁점 1개 정도를 명쾌하게 대비시키는 거. 요 정도. 여기까지. 요 정도만 잘 하는 것도 되게 훌륭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예시 답안들도 이렇게 한 개의 쟁점이 명확하게 대비돼서 나온 경우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개를 하는 거야. 왜냐면 다른 친구들 다 1개씩 할 테니까 나는 알맹이가 풍성한 게 더 좋겠죠.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비교는 공통점, 차이점 잡는 거니까 뭐 요 정도 썼으면은 공통점 잘 잡았고 차이점도 뭐 괜찮게 잡았네. 그럼 뭐 나름 괜찮군. 이러고 이제 넘어가면요. 망하는 지름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쌤이 가장 싫어하는 글이에요. 적당히 괜찮게 쓴 글. 그러니까 뭐 구색은 갖췄어. 그 기본은 한 거야. 그래서 너네 생각해봐. 기본은 한 글은 합격하는 글이야? 적당히 쓴 글, 기본은 잘한 글은요, 그냥 필패예요. 불합격이에요. 너네 경쟁률 생각해봐. 적당히 잘 쓰면 붙겠냐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써야 돼요. 압도적으로 잘 써야 돼. 그럼 늘 뭘 생각해야 되냐? 남들이 여기까지는 남들도 잘할 것이다. 남들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들과 다르게 뭘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항상 그 변별 지점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를 이제 추구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논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이제 쌤한테 배울 수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지켜야 돼요. 논술을 글을 쓸 때 내가 쓴 그 글이 처음에는 완벽하게 못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그 글을 넘어가기 전에, 다른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 글에 대한 모범 답안 수준의 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즉 적당한 글이 아니고 훌륭한 글까지 만들어내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면은 늘 합격하는 글을 쓰고 넘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합격하는 습관이 생긴 거지. 그지?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를 지켜주는 거는 합격을 위해서는 사실상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합격을 위한 기본. 여기까지가 그 비교에 대한 가장 간명한 설명이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설명한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오늘 메인은 아니에요. 일로 와볼까? 방금까지 본 거는 비교의 전형적인 경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오늘 쌤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요 경희대학교 인문체능 계열이 나오는 비교 문제예요. 쌤이 이제 TCC를 찍을 때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류 문제를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좀 경희대학교 인문체능 계열의 1번 문제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비교 문제를 좀 설명해 주려고 그래. 봐봐. 여기서는 뭐 이제 2019 모의고사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2018이 돼도 2020이 돼도 모의든 기출이든 사실상 1번 문제는 동일해요. 동일해. 심지어 뭐 심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아. 신기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경희대가 요 논술 문제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논제가 동일하게 반복되면은 거기에 대한 학교가 이거를 고정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정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것도 상당 부분 고정이 돼 있겠죠. 그치? 그럼 뭐가 궁금해지냐면은 너네도 궁금하겠지만 쌤도 궁금한 거야. 예시 답안의 구조가 대학교에서 보여준 예시 답안의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가. 이게 궁금하죠. 동일한 패턴이 보이면은 그거를 경희대 스타일이군.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정리하면 돼. 쌤이 보통 파이널을 찍을 때 이제 알려줄 때는 그런 식의 반복 패턴들을 보고 발견이 되면 그걸 이제 알려줘요. 근데 경희대는 논제가 고정된 거에 비해서 예시 답안이 고정적인 패턴을 일관되게 보여준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좀 대체로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 논제를 우리가 충실히 따라 했을 때 충실히 좀 이행했을 때 어떤 식의 글을 쓰는 게 가장 좀 표준적으로 좋은가를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논제 분석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 봐봐. 얘는 유형이 뭐야?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 이렇게 돼 있죠. 글자 수는 600개에서 700점. 글자 수는 좀 많은 편이야. 그치? 아까는 사실상 이화여대는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표준 전개 정도대로 쓰면 돼. 500에서 600 정도? 그럼 적당해요. 근데 여긴 600, 700이니까 조금 많은 편이지. 여기는 근데 유형이 차이를 서술하시오니까 그치? 똑같이 비교해요. 그건 뭐 별거 없지. 그지?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내용을 요약하고 쉼표가 돼 있어. 여러분 보세요. 논제 분석할 때 쉼표가 있다는 게 어떤 뜻인 줄 알아요? 쉼표가 있고 없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있고 없고가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고. 근데 쉼표가 있으면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특별하게 어떤 좋은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앞에 거를 먼저 서술하라는 뜻이야. 내가 글을 서술할 때 웬만하면은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걸 먼저 해라 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건 꼭 경희대 문제가 아니고 다른 학교 다 공통이야. 논지에 쉼표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그걸 먼저 처리하는 게 좋다
라고 인지를 하라고요. 알겠지?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를 정상적으로 풀 때 1번 문단은 가 요약, 2번 문단은 나 요약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가장 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쉼표중 우리들이 그렇게 처리해야 돼. 요약하라고 했잖아. 그럼 요약 먼저 해야지. 그럼 가 요약, 나 요약이야. 그럼 뭐 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썰을 풀었을 것이고 나도 썰을 풀었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라. 즉 비교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이거 요약을 했어. 그럼 여기서 비교를 시작할 건데 비교는 뭐 하는 거야? 비교 개괄하고, 그지? 비교 개괄하고 공통점이 뭐고 쟁점이 뭐였다 라는 거 서술해 주는 거 아까 옆에서 봤잖아. 그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문제 문단이 뭐야? 가는 A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B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이거 서술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다섯 번째 문단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를 원래 디테일하게 서술을 해줘야 됐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이거를 서술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일단은 그럼 다섯 문단 되잖아. 700자인데 다섯 문단? 이거 자체가 일단 약간 오바스럽죠. 뭔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해.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문단의 개수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랑 실제로는 겹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야. 그치? 가 정리, 나 정리, 가 정리, 나 정리란 말이야. 그죠? 그럼 사실상 내용 중복이 발생해요. 내용 중복이 나오는데 글자 수도 이제 약간 오버해 가면서 내용 중복 생겼다? 당연히 안 좋지. 그지? 우리 내용 중복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게 이제 논제 분석에서 약간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봐봐. 여기 다시 와볼까? 원래 비교는 이렇게 푸는 게 대다수의 해법이고요. 기본적인 정석이고 아이디어야. 기본 개념이죠. 근데 이거를 먼저 정리하는데 이게 서론격이라 그랬죠. 그지? 서론격이라고 말한 거는 아직 디테일한 구체적인 썰을 풀기 전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이 개괄적인 쟁점들만 소개 정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썰 풀면 되는 거지. 다시 와볼까요? 근데 여기는 이미 구체적인 썰을 풀어놨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정리하는 거야. 즉 서론격의 비교 개괄이 아니고요. 이미 다 썰 풀어놓고 사후 정리라고요. 사후 정리, 즉 결론격이 돼요. 결론격 정리가 된다. 그래서 요약을 한 다음에 결론격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분석을 해줄 때는 사실상 재정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어떤 연설을 하거나 이제 어디 나와서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쫙 푼 거야. 뭐 제가 제시문 가이드 설명을 드릴게 하면서 막 설명했어요. 한 5분 정도 자세하게 설명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와 같이 봤을 때 제시문 가에는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고 저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다. 라고 방금 위에서 썰풀었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는 게 돼요. 그치? 그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비교 개괄 아까 안 했던 그걸 한번 가져와 볼게. 그럼 일단은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서술해야겠죠. 그지? 공통점 우리가 이제 화제 설정하는 거고, 봐봐 이런 느낌이야. 가는 이랬고요, 나는 이랬는데요. 이 두 개를 내가 요약해보고 나니까, 읽어보고 나니까 둘 다 화제가 뭐였다, 과거형으로. 뭐를 논의를 하더라. 그리고 화제에 대해서 어떤 속성도 동의를 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 그런데 요 A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던데요. B라는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원래는 요러고 나서 이렇게 구체적인 썰풀로 들어가는 거였지. 근데 지금 이미 풀고 그 다음 사후 정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쌤이 뭐라 했어? 요거는 재정리를 해주면 된다 그랬지. 재정리.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봐봐. 이거랑 이거는 달랐다. 과거형으로 달랐다. 그래서 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다. 나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다를 가장 간명하게 핵심만 가져와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압축 버전을 여기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추상적인 차원의 정리고요. 여기가 이제 구체적인 차원에서 풀어준 게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글을 쓴 순서는 먼저 썰푼 다음에 사후 정리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요 내용들이랑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나 이 구체성 정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 중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약한 다음에 차이를 분석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된 거죠. 그 요약한 다음에 결론격 정리할 땐 재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야, 학술적으로. 그랬을 때 그것도 우리가 잘 서술해 준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 한 문장,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한 문장 정도 써주는 것도 좋고, 요거는 이제 플러스로 한 문장, 두 문장 나눠도 돼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요렇게 해서 한 문장, 요렇게 해서 한 문장.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여기랑 거의 비슷해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네 문장 정도를 우리가 기본으로 두고 서술을 하면 될 거야. 봐봐. 뭔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봐봐. 얘랑 따로 놀면은 황당한 일이 발생해요. 봐봐.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제시문 가는 은식이가 뭐 부대찌개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서는 뭐 재민이가 솜사탕을 좋아한다고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냥 막 떠드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를 했어, 여기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둘을 보니까 모두 먹는 거 얘기를 하는데요. 먹는 거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대해서 이제 뭐 먹는 거의 종류가 다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좋아하는 색깔이 달랐습니다. 얘는 빨강색이고 얘는 파란색이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두 개가 다른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는 부대찌개랑 솜사탕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 나와서는 색깔 얘기를 한다? 황당하죠. 그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 학생들 중에서 여기 논이랑 여기 논이랑 약간 안 맞는 거야. 약간 다른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아. 다 광탈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통일시켜서 맞춰주는 게 중요해. 당연히 여기 나온 걸 썰풀어서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정리할 때요. 가 요약을 할 때 그냥 가의 주제의식을 썰풀지 말고 이거를 반영해서 쓰라는 얘기야. 즉 여기가 압축이 된 거라면 여기는 압축을 풀어주듯이 쓰라는 얘기죠. 가에 나타난 여기 A의 핵심을 우리가 이 뒤에 쓸 거야. 근데 플러스로 이제 우리가 여기 상수까지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A 플러스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상수까지 풀어주고 이거를 주요 내용으로 해서 부드럽게 연결만 시키면은 이게 요약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요약을 만들라. 그래야지 이거를 요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야지 이게 두 개가 딱 앞뒤가 맞는 그런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희대학교 인문체능 계열 1번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논제 분석이고요. 그리고 서술 순서, 즉 표준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봐봐. 쌤이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치? 이화여대, 즉 전형적인 비교 문제를 분석하는 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뭘 했냐면 일단은 우리가 사실 이 경희대의 비교 문제는 수많은 비교 문제 중에서 상당히 특수한 형태에 속해요. 이화여대에서 봤던 이 비교 문제가 훨씬 더 보편적이고 많이 보여지는 그런 전형적인 형태야.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걸 보기 전에 요걸 먼저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한 형태의 논제를 분석하려면, 즉 문제를 응용 차원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표준 전개라고 하는 기본 모델을 요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로부터 추론해가지고 요거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 갔을 때 전형적으로 배우는 표준 전개랑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뭐 종종은 아니지만
사실상 가끔은 발생해요.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그 형태로 풀어나가기에는 논제의 디테일이 조금 특수한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럼 우리가 차분히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고 여기서 어떤 순서로 이런 의도로 이런 순서로 이런 요소들을 배치했지 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서 지금의 특수 상황에 맞춰가지고 변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특수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물론 경희대학교는 요게 요 형태로 특수하게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쌤이 지금 정리를 해준 건데 예를 들면 뭐 동국대학교나 뭐 한양대학교나 기타 등등 다양한 학교들이 되게 복잡하게 섞인 그리고 그때그때 다른 디테일이 다른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응용 분석을 늘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요. 근데 그때 그냥 나의 창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사고력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기본적인 패턴을 나름 조합을 하고 응용을 해가지고 변형한 거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우리가 이 기본 모형을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요걸 가지고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쌤이 오늘 정리를 해주고 싶었던 요거였어. 경희대학교 인문에서 나오는 이 특수한 요약 후 비교하시오 라고 하는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 과정, 너네가 이거를 스스로 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비교 문제 아니어도 다양한 문제들을 공부할 때 일단은 가장 전형적인 표준 전개, 표준 모형을 알아두고 열심히 익히고 그걸 숙달시킨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도 해보면 좋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쌤이 파이널 때 그 고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제되는 응용 버전들은 쌤이 다 그때마다 정리를 해주니까 그거는 외우면 되는데 혹시나 이제 우리가 못 봤던 그런 특수한 응용이 또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또 열심히 이제 변형해본 연습도 해야겠죠. 그치? 그래서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독해도 중요하고요. 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사실상 그 절반이 논제에 대한 이해야. 논제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이제 포함하는 그 논인데요. 그 논의가 이제 사실 양날개 중에 한쪽 날개라고 볼 수 있어요. 가끔씩 이제 논술을 국어처럼 생각해가지고 독해를 잘하면은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독해를 완벽하게 해도 완벽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 그 논술이랑 게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 논제 분석 차원의 논의를 우리가 열심히 정리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